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 돌아왔습니다. 박순이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수경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늦을 거야. 1시간쯤 걸린다. 박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려 했습니다. 1시간요? 우리 7시에 약속이 있는데 수경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죠. 여행 가는 건 미리 말 안 했잖니. 박순이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가 짐을 놓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일정이 있어서 나간 거고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요.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순이는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허리 수술도 했고 좀 쉬어야겠다. 쉬시라고 했잖아요. 수경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밥은 해주셔야죠. 우리가 뭘 먹어요? 밖에서 먹고 와. 어머니,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까봐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박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지난 3년간 생활비를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언제부터 낼 거니? 이 질문에 수경과 준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집이 어머니 명의니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전세 안 내도 되고 그 대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수경이 덧붙였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이고요. 박순이는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까지 모두 박순이가 부담했습니다. 한 달 평균 8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새벽 5시 반에 도시락 싸는 게 취미라고 생각하니? 6시에 밥상 차리는 게 재미겠니?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수경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이 다 들어요. 체면을 걱정하는 수경을 보며 박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과 편의였습니다. 박순이의 감정이나 건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사라도 가시든지요. 수경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박순이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작은 변화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오늘은 쉴 거야. 저녁은 너희가 해결해. 박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빨간 주머니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이는 허리 통증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실랑이가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수경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을 가세요. 저희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순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입원을 권했습니다. 보호자는 언제 오시나요? 없어요. 간호사가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박순이는 그 글씨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음.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동생에게였습니다. 언니, 나도 우리 아들 세댁 때문에 힘들어. 며느리들이 다 그래. 참아야지 뭐. 두 번째 전화는 절친 경희에게였습니다. 준아, 너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건데? 나도 원룸 살림인데 어떻게 도와주겠어? 세 번째로는 동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노인 임대주택 문이었습니다.
대기 순서가 300번이 넘어요. 보증금도 500만 원은 있어야 하고요. 박순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빈 침대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회식 있어서 늦어요. 밥은 알아서 드세요. 박순희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작은 글씨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5분. 정확히 자신이 평소 밥상을 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들의 일상은 계속된다는 것을. 도시락도 저녁 준비도 청소도 모두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당연해졌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내일 퇴원하시려면 보호자가 와야 하는데요. 혼자 갈게요. 규정상 안 돼요.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세상의 규정은 혼자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는 지갑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30년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집값까지 합치면 더욱 그랬습니다. 박순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봤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퇴원 다음 날 박순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독립 단계도 정했습니다. 집 매각, 새 거처 확보, 이사, 자원도 충분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과 집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순희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32평 아파트요? 재건축 예정이면 시세가 좋을 거예요. 한번 나와서 보고 갈까요? 공인중개사는 친절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집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2억 8천은 받으실 수 있어요. 재건축 때문에 문의가 많거든요. 박순희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랐습니다.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박순희는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혹시 울진 쪽에 작은 집 없을까? 울진. 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 경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울진에서 펜션 운영하는데 근처에 빈 집들이 좀 있대. 바다 보이는 곳도 있고 얼마나 할까? 2억 원 정도? 작지만 깨끗하대. 박순희는 계산했습니다. 집을 팔면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울진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이었습니다. 박순희는 울진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희의 조카가 안내해준 집은 작았지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조용해요. 이웃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박순희는 결정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돌아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집 비워주시는 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2주 후면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박순희는 이삿짐 상자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30년치 살림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거실에 쌓인 이삿짐 상자들을 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준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순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야.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이야. 바다 보이는 작은 집 샀다. 수경과 준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박순이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도 팔았어. 2주 후에 명도해야 해. 뭐라고요?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해, 너희 여행 갈 때 나한테 상의했니? 요양원 얘기할 때 내 의견 물어봤니? 수경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집은 저희도 살고 있는 곳인데 임대료 낸 적 있니? 생활비 부담한 적 있니? 박순이가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낸 게 여기 다 있어. 한 달 평균 80만 원. 내 연금으로 너희 생활까지 됐어. 준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 저희가 생활비 낼게요. 그러니까 이사는 취소하세요. 이미 계약했고 계약금도 넣었어. 박순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집 비워주쇼. 새 주인이 들어와.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동안처럼 알아서 하렴. 박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순이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박순이가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울진의 작은 집 열쇠가 박순이 손바닥에서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점심은 시장에서 사온 생선으로 간단히 해 먹었습니다. 준서는 한 달 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박순이는 선을 그었습니다. 가끔 안부만 묻자. 서로 삶의 간섭은 말자.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순이는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박순이로 살 거야. 놀러는 언제든 와도 돼. 저녁이면 입양한 강아지 아리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는 순간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존엄과 경계는 스스로 세워야 지켜집니다. 준서와 수경은 돈과 태도로 하는 효도 전부를 못 지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돈과 마음의 태도 중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까요? 효는 돈입니까? 태도입니까? 효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